NLP 가장 큰 그림. 여기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 스테이트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뭐라고 옮길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상태, 그죠? 상태인데 이제 NLP에서 이야기하는 상태는 이제 생리 상태, 생리 상태. 생리 상태에 이제 우리 뭐 마음, 뭐 감정 이런 게 표현되겠죠? 뭐 에너지 수준. 이 생리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뭘 만들죠? 행동을 만든다는 거죠. 행동을 지배하는 거는 감정 상태, 마음 상태, 그게 생리 상태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자, 기분이 좋으면은 또는 뭐 자신감이 넘치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 어때요? 행동하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죠? 근데 기분이 처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렇게 상태가 좀 다운이 돼버리면은 행동하는 게 힘들어지죠? 결국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뭐냐? 행동을 지배하는 힘은 바로 스테이트, 생리 상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윌리엄 제임스 이야기를 빌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 뭐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 이 행동에서 쭉 어디까지 갔냐면은 운명까지 가는 거예요. 운명. 요거는 막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스테이트, 상태를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 봅니다. 근데 이 생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뭔가를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신체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자, 두 번째는 두뇌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저는 언어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언어. 그러니까 신체, 두뇌, 언어.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 아주 좋죠. 자, 그럼 신체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신체에는 호흡, 뭐 자세, 이제 몸 동작, 자, 목소리, 뭐 웃음, 뭐 기타 등등. 우리 신체에서 자, 일단 호흡부터 보자. 호흡이 길어지면 어때요?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편안해지죠? 호흡이 짧으면 어때요? 짧으면 뭐 불안해지거나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되죠. 호흡의 길이에 의해서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호흡이 짧은 상태에 교감신경하고 연결되는데요. 교감신경이 작동되면은 뭐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우리 신체에는 이제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기관부터 시작해서 막 긴장을 하고, 자, 피부도 긴장을 하고, 면역 기능도 저하되고,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건 아마 신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호흡이 짧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 길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호흡이 길어지면 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 뭔가 여유 있고 또 힘도 생기고,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또 신체적으로 보면 이제 면역 기능 강화되고 건강한 쪽으로 가더라는 이야기죠. 야,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다스리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 또 호흡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를 볼까요? 자세. 자, 우리 자세를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의 자세는 주로 어때요? 막 이렇게 처져 있죠. 그냥 한숨 내쉬면서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 자세예요. 이렇게. 그렇죠? 눈동자도 처져 있고, 예. 호흡도 이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가 처져 있으면은 마음도 처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우울증 환자를 바로 서게 만들어가지고 어깨를 쭉 펴고 경쾌한 걸음을 걷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운동장에서 뜀박질을 하게 만들어 봐봐. 예. 빨리 걷게 하거나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토끼 걸음을 시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마음도 업되겠죠. 그러니까 신체가 다운된다는 이야기는 마음도 다운되고, 자, 신체가 업된다는 이야기는 마음도 업된다. 자, 그래서 신체의 근육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천 봉당에서 어제 했던 우리 김정남 교육사님이 막 율동을 막 했단 말이야. 전 따라하지도 못하는 율동. 근데 따라하지도 못하는 율동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좋아해. 와, 막 어디 야구 경기장에 오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동작에서 마음이 이제 업된다니. 그래서 뭐 노래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우리 스피치의 발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신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업시키는 거죠. 자, 몸 동작도 보면은 우리가 동작을 많이 취하는 것, 오버 액션을 하는 것, 열정적인 몸 동작을 하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열정적인 몸짓은 열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체의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신체 동작이 죽어 있으면은 마음도 처지고 이 마음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가 아주 중요한데 뭐 목소리는 우리 스피치 시간에 많이 훈련합니다. 목소리가 자, 배에서 힘을 주고 좀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목소리를 잘 연출할 수 있다면은 마음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당당한 목소리는 당당함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 목소리도 보면은 이제 쳐져버리거나 자, 목에서 노는 목소리, 목에 걸린 목소리 이런 거는 마음도 쳐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자,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당당한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이제 우리가 연출해 보면요, 큰 목소리는 자신감을 만든다는 이야기. 큰 목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명예찬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번에 한번 해봤죠. 네. 크게 운명예찬 외치니까 느낌이 어때? 재밌었어요. 재미만 있었어요? 기분 업된 느낌 없었나요? 네네, 약간 뭉클하면서 응. 뭔가 기분도 많이 업되고. 여기 오면 제가 지랄 발광 5도 방정 시스템을 불러드리거든요. 지랄 발광 5도 방정. 쉽게 말하면 좀 그 창피할 정도로 좀 오버 액션을 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악을 쓰면 소리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크죠. 열정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목소리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웃음. 자, 행복해서 웃는 것도 가능하지만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일까요? 웃어서 행복해지는 게 더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해요. 자,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이런 신체 패턴들 있잖아요. 자, 이 신체 패턴이 우리 생리 상태, 이른바 마음 상태나 감정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있어. 앤서니 라빈스. 자, 이분 요즘은 세미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80년대에 이분이 이제 앤서니 라빈스의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 미국에서. 자, 그러면 수천 명이 몰려요. 그냥 수천 명이. 뭐 어제 뭐 우리 그 이태원에 뭐 1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미나에 막 수천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세미나 초기에 뭐 하냐면 막 박수 치고 막 뛰고 막 몸 흔들고 춤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신체적인 동작, 움직임, 열정적인 몸짓에 의해서 뭐 열정이 달아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숯불을 피우면 숯불 한 12m 정도 이제 불타고 있는 숯불 이제 밭을 만들어요. 또 작게는 이제 4m, 이제 고급반은 12m를 긋게 하고 이제 기본반은 3m를 긋게 하죠. 불타고 있는 숯불 위를 맨발로 그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박수 치고 환호하고 막 자 이런 연호하고. 근데 그 수천 명이 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불타고 있는 숯불 위를 내가 맨발로 걸었을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못 걸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혼자는 못 걷지. 근데 수천 명이 줄 서서 막 걸어요. 자, 내 차례가 되어서다고 걷고 또 그 다음 차례 또 걷고 계속 줄지어 계속 걸어. 다 걷는 분위기 되었을 때 옆에서 또 환호해주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그쵸? 자, 근데 그 걸었을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열정의 분위기 속에서 숯불을 걸었을 때의 어떤 느낌을 가질까? 어떨 것 같아? 해냈다는 자신감이. 근데 그 숯불을 걷는 거는 단지 뭐 5초, 10초밖에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초, 10초를 걷는 동안에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그 믿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고요. 아, 난 못났어. 이런 사람이, 나는 대단해. 나는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야.
또 심지어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정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들이 숲을 한번 걸으면서 그냥 뭐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자,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시작.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예, 변화를 순식간에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신체 변화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열정적인 몸짓, 열정적인 신체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게 우리 봉숭아 학당에 오시면 참 좋겠다. 봉숭아 학당에 보면 이제 힐링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막 노래 틀어놓고 막 따라하지도 못하는 동작을 막 저는 진짜 못 따라하는데 근데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춤추는 그런 짧은 한 30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우리 서울봉당도 있고 이제 인천봉당도 있거든. 서울봉당 매주 해. 매주 월요일마다 7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천은 이제 11월은 마지막 주 목요일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한번 해서 신체를 변화시켜라. 제가 그 봉숭아학당에 비전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봉숭아학당은 이 생리 상태를 아주 잘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NLP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성창훈 총장님이 이런 걸 아주 적절하게 잘해요. 내가 볼 때. 나는 NLP 전문가로서 이걸 보는 거지. 야, 이걸 잘하네. 그러면 이걸 잘 접목시켜서 요거 하나를 좀 잘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거지. 두뇌의 작동과 이것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지. 언어의 작동까지. 그러면 3박자 맞아버리잖아요. 끝내주지 그렇게. 이 세상에 이 이상 좋은 프로그램이 없죠.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자 이걸 염려를 했어요. 뭐 봉당은 뭐 너무 외면적으로 율동하고 그러고 여기 참만나 뭐 내면적으로 막 이런데 그게 맞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외면과 내면의 통합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 자, 외면만으로도 뭔가 부족하고 내면만으로도 뭔가 부족한데 두 가지가 통합이 되어버린다면은 어쩔 것인가?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마치 이제 앤서니 라빈스가 미국에서 앤서니 라빈스 세미나를 통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자, 이 봉숭아 문화 혁신학교도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행자 선생님? 좋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 중심에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 계세요.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체는 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이게 좀 어려워요. 뭐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고 넘치다 보니까 뭐 율동은 특히나 몸치기가 더 힘들죠. 근데 이제 내가 몸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고의 생리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이거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체 작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어떤 활동 있잖아. 활동. 자, 나의 활동 중에 내 마음을 최고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이거 샤워를 할 수도 있죠. 샤워. 음악 틀면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뭐 등산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세 번째는 뭐 자전거, 뭐 기타 등등 우리 신체 활동들 있잖아요. 이제 이 활동 중에 최고의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한 20가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20가지.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최고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낼까? 어떤 사람 청소를 할 때. 저는 청소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청소기 돌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밀거든. 바닥 밀면서 그것도 빡쳐가지고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 청소할 때도 좋고 또 설거지 할 때도 기분 좋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아코디언 연주할 때, 아코디언 그것도 좀 빠른 곡 있지 않습니까? 폴카, 뭐 폭스트로트 이런 거 이제 연주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2km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자전거 탈 때 그 스치는 바람을 느끼는 거 이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요런 거. 또 한 번씩 제가 달리기를 합니다. 이른바 마라톤. 자, 땀이 날 정도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성주사를 맨발로 걸어가는 것. 어신, 맨발 걷기. 또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청계산을 가서 청계산
여기 이제 매봉이라든지 이수봉을 이제 등산하는 거 이런 거. 우선 자기만의 이제 이게 활동이 필요하다. 자, 이걸 이제 하면서 또 추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기분이 다운되거나 힘이 들 때 바로 즉각적인 그 활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마음 상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항상 내 기분 좋은 활동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이번에 이제 두뇌를 보겠습니다. 두뇌는 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NLP용으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내부 표현할 것인가? 내부 표현할 것인가? 더 NLP로 본다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게 바로 두뇌라는 거죠. 자, 이 두뇌를 NLP용으로 본다면 IR이라고 하는 거야. IR. 자, IR 이 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Internal Representation. 내부적인 표현 방식, 내부 표상. 자, 이 내부 표상을 IR이라고 하는데 IR의 재료가 뭐냐면은 VAKOG라고 하는 겁니다. VAKOG 중에 중요한 메이드 상강 VAK 오감이라는 거죠. 오감. 그러니까 V는 뭐예요? 비주얼 시각을 이야기하고 A는 뭐예요? 오디토리 청각. K는 키네스테틱 신체 감각. O는 올팩토리 후각. G는 거스테토리 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각. 요걸 어떻게 내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했죠. 자, 이 오감 사용법에 있어서 오감의 양, 질, 순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선호표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선호표상. 내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감각 중에 뭘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 선호표상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선호표상. 자, 이쪽을 이렇게 선호표상. 편호표상이 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 이제 질이라는 건 뭐냐면 질은 이제 세부 감각을 이야기하거든요. 세부 감각. 다른 말로 하면 하위 양식이라고 그래. 하위 양식. 이것도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부 감각 하위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칼라냐 흑백이냐, 동영상이냐 정지 화면이냐, 밝은 화면이냐 어두운 화면이냐, 예? 큰 화면이냐 작은 화면이냐. 자, 동영상 중에서도 저기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장면인데 있잖아요. 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작은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칼라 흑백에 따라 달라지죠? 동영상 정지 화면에 있어서 달라지죠? 또 액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액자가 있다, 즉 틀이 있다, 틀이 없다. 여기 따라서 똑같은 장면인데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봐봐. 제가 여기 자기적 이런 거 많이 달아놨는데 그냥 자기적 붙여놓은 거하고 액자에 넣어서 붙여놓은 건 다르겠죠, 느낌이. 우리 과거의 사건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사건 자체가 정경으로 바라보는 거, 즉 틀이 없이 바라보는 거하고 액자 속에 넣어서 바라보는 건 느낌이 달라진다. 그걸 또 내가 현장에서 보느냐, 뭐 위에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 정면에서 보느냐, 그 장면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세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세부 감각 이해되시나요? 이거 뒤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세부 감각을 다 바꾸면은 느낌도 달라진다. 이거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다이어트 코치잖아요. 나는 빵을 안 먹고 싶은데 빵이 계속 입에 들어가. 네, 빵을 안 먹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먹기 싫은 음식 있죠? 어떤 게 싫어요? 먹기 싫은 거요? 먹기 싫은 빵을 내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먹기 싫은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기 싫은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빵은 좋아하는데 생선을 싫어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굴이라든지 뭐 고등어라든지 이런 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아, 닭을 안 좋아하는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닭을 안 좋아한다면 닭의 세부 감각을 빵의 세부 감각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 이게 빵의 세부 감각하고 닭의 세부 감각을 일치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닭을 싫어하는 것처럼 빵도 싫어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럼 이제 커피가 있어. 커피. 자, 나는 커피를 안 마시고 싶은데 계속 커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커피하고 좀 비슷한 게 뭐예요? 코코아 그렇습니까? 그 시골에 소똥 있잖아, 소똥. 소똥을 좀 갈아가지고 이 물에 타면 이게 어떨까요? 소똥하고 좀 커피하고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소똥을 물에 탄 그걸 머리에 돌려서 세부감각을 만들고, 자, 이 커피의 세부감각을 만드는데 커피 세부감각을 소똥의 세부감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똥을 먹기가 싫은 것처럼 우리 커피를 마시는 것도 싫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뒤에서 다 배웁니다. 네. 재밌잖아요. 신기해요. 재밌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뭐 오이나 이런 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이를 보면 막 오이 알레르기 생겨요. 네. 그럼 오이를 먹고 싶은 채소를 만들고 싶어. 그럼 오이는 싫어하지만은 또 좋아하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이의 세부 감각을 좋아하는 사과의 또는 복숭아의 세부 감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이를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응. 사탕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생각하는데 그럼 사탕의 세부 감각을 먹기 싫은 다른 걸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떤 걸 먹기 싫어요? 사탕과 좀 비슷하면서도 먹기 싫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사탕을 이왕이면 사탕과 비슷하면서 먹기 싫은 게 있으면 좋아요. 어떤 게 있어요? 사탕과 비슷하면서 음. 염소똥. 네? 염소똥. 염소똥. 아, 염소통. 동글동글해서. 또 뭐 한약 이런 것도 있죠, 한약. 음, 어쨌든 이제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 감각이 바뀌는 순간 느낌도 달라진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이게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순서라는 것은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고 소리가 들리느냐, 소리가 들리고 이미지가 연상이 되느냐, 아니면 느낌이 느껴지고 이미지가 연상이 되느냐,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느낌이 느껴지느냐. 이 VAK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그와 관련된 어떤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가 오거나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뭐 발표불 안에 채취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언제 그때 가세요 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떨고 있어요. 뭐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이미지가 막 떠오르면서 그 다음에 느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감을 사용하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른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다음에 이제 NLP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내부 표상을 구성하는 건 오감인데 오감의 양과 질과 순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걸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이번은 무한능력에서 내부 표상을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읽어보셨으면 아마 그런 내용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데 빵의 재료가 오감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빵을 굽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또 후각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치 빵을 구울 때 우리가 보세요. 빵의 재료가 뭐가 있어요? 자, 밀가루, 뭐 베이킹 파우더, 물, 뭐 설탕, 소금 이런 게 다 빵의 재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제가 빵의 재료를 세 분한테 다 나눠주고 자, 빵 기구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빵을 한번 구워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분이 똑같은 빵을 구워요? 다른 빵을 구워요? 다른 빵을 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또는 만남의 대상이나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여기에 우리가
IR, 즉 내부 표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반응이 달라진다. 맞습니까? 자 내부 표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부 표현 방식, 내부 표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해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어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야죠. 우리 두 분은 이해가 다 될 것 같고 우리 은주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와 박수.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요거 이해되면 NLP에 대한 뭐 기초를 일단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내부 표상.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지우고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를 했고, 그럼 이 내부 표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내부 표상이 만들어질까? 왜 이렇게 어떤 사람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또 신체 감각을 많이 사용하고 뭐 세부 감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까?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마음의 필터라는 게 있어. 필터. 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또 오감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어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오감의 신경이 또 뭐였어요? VAKOG죠. 오감이라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오감의 신경이 있고, 예? 내부 표현을 하는 오감의 언어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오감이 두 가지로 이해가 돼야 돼.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거는 신경이에요, 신경. 이거는 언어가 아닌 신경이에요.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느끼고, 또는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는 그 신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감의 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네. 여기 IR에서 노는 오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상상 속에 표현이 되는 거야. 눈을 감고 상상할 때 표현되는 오감의 언어예요. 뭐 상상 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상상 속에 소리를 듣고, 상상 속에 느낌을 느끼고, 예? 이거는 내부 표현의 언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감이 왜 두 가지 언어인데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오감의 신경과 오감의 언어다. 그래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할 때 뉴로도 오감과 연결되고 링귀스틱도 오감과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건 뉴로에 해당됩니다. 뉴로, 신경. 뉴로. 자, 오감이나 신경을 통해서 자, 정보가 유입되는데 이게 초당 200만 피트예요.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134피트야. 초당. 200만 피트는 얼마고 134피트는 얼마냐 이게 궁금할 겁니다. 자, 200만 피트는 단어로 환산하면 5만 자 정도가 됩니다. 5만 자. 자, 134피트는 단어로 환산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야. 즉 5자에서 9자 정도가 되는 그런 언어의 양이더라 이 말이죠. 차이 구분 됩니까?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우리 오감이라는 KOG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실제 두뇌에 들어와 있는 정보는 134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면 5만 자 정도의 언어가 우리 오감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두뇌에 남아 있는 거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자에서 9자 정도만 우리 두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가지고 비유를 해본다면 해운대 백사장 아시죠? 네. 그 모래의 전체 양이 200만 피트예요. 근데 모래를 한 주먹을 이렇게 짚는 거지. 집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바닥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 요게 144피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자, 지도 안에 영토의 정보를 어떻게 다 집어넣겠습니까? 지도는 이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아요. 이 종이 한 장에 대한민국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반드시 삭제를 시키고 왜곡을 시키고 일반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필터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삭제, 왜곡, 일반화라는 이 마음의 필터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삭제, 왜곡, 일반화라는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두뇌에는 아주 미세한 즉 다섯 자에서 9자, 144피트의 아주 미세한 정보만 두뇌에 들어오더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를 가지고 생각을 할까요? 영토를 가지고 생각할까요? 지도. 네. 어때요? 우리 연주 선생님. 지도일 것 같아요. 자, 지도에 의해서 살아가죠. 지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몇 년 전에 오음실기교의 그 이단 종교의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지하철에 무슨 뭐 가스를 뿌리고 뭐 그러면서 살상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갈 줄 알고. 그죠? 또 몇 년 전에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집단 자살을 해야만 천국을 간다고. 한 20명이 약을 먹고 같이 다 죽어버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1994년도에는 지존파라는 그 살인 집단이 생겼는데요. 부자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 사람들은 막 죽이고 그 전남 영광인가 거기에 막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가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이단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기만 파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전제 조건에서 다루겠지만은 NLP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자, 이 지도를 편협된 지도가 아니라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풍성한 지도. 자, 선생님 보세요. 지도가 좀 더 풍성해지면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선한 생각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인간은 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면 더 올바른 쪽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수록 인간은 더 타고난 마음을 만들게 되고요. 더 긍정적이 되고 더 인생을 위대한 쪽으로 살더라는 이야기죠. 지금 잘 지적을 했는데 NLP 훈련의 목적은 올바른 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선택의 폭이 넓은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게 바로 NLP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NLP는 기독교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불교, 기독교랑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는 목사님도 NLP를 배웠고 스님도 NLP를 배웠고 수녀님도 배웠다고 합니다. 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NLP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목회. 그리고 이제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20년 동안 산에서 수행했던 그 기간보다 NLP를 배우는 2시간 동안 깨닫는 게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NLP는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NLP는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거 일단 얘기를 좀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마음의 필터를 조금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은 삭제를 시켜버려요. 그럼 어떤 걸 삭제를 시킬까요? 관심이 없는 거 삭제시키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 들을 때도 보면은 관심이 없는 거는 흘러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뭐 느낀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그 순간 삭제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은 확대되고 어떤 것은 축소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릴 때 나는 발표 불안증으로 사람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거나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저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얼굴 빨개졌다라는 단지 한마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팩트잖아요. 얼굴 빨갛다라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왜곡을 한 거죠. 자, 확대 해석을 한 거죠. 내가 오늘 너무 긴장했나? 너무 말을 못했나? 너무 내가 불안한 모습 보인 거 아니야? 고민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확대가 돼요, 확대. 근데 이제 반대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말도 잘하고 뭐 자신감도 넘치고 뭐 학교 반장에 뭐 총학생 회장에 뭐 짝이란 짝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데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라고 이야기했어. 이분은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빨개나 보지 뭐 그냥 지나가겠죠. 눈 가만히 반응하겠죠. 막 축소 반응했다. 축소.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뭐 뱀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새끼줄 보고 놀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이제 뱀을 보고 놀랬던 그 경험 있는 사람은 확대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예민해진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예민해진다. 확대된다. 그래서 왜곡은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안경의 렌즈하고 같아 렌즈. 렌즈가 이제 확대가 되느냐, 축소가 되느냐, 즉 현미경이 되느냐, 뭐 돋보기가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일반화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화. 이건 하나를 전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을 전체로 보는 거지. 한 번의 실패를 실패자라고 보는 거지. 실패자. 자, 영업에 내가 한두 번 실패했어요. 나는 영업에는 전혀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발표할 때 한두 번 떨었던 경험이 있어요.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을 전체 실패자로 일반화시키거나 전체 인생 전체의 경험으로 확대를 시킬 때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 이제 우리 오행자 선생님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이제 안드코 선생님이라고 있어. 이제 오래된 분이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분 20대에 너무너무 예쁜 여자랑 그 미팅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첫 미팅 파트너가 너무너무 예쁘고 자, 그 조직 중에서 아니 조직이 아니라 그 이제 모임 중에서 막 킹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너무너무 괜찮은 여자랑 파트너가 됐는데 좋은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좀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이제 뭐 서먹서먹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헤어지는데 여자가 한마디를 툭 한 거죠. 재수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충격이 엄청 컸겠죠. 근데 그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죠. 자, 예쁜 여자들은 나를 다 싫어해 이렇게 된 거죠. 예쁜 여자. 어때요? 자, 예쁜 여자는 다 싫어해.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이제 한 번의 발표 불안의 경험이 발표 불안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죠? 한 번의 또 영업 실패 경험이 나는 영업의 실패자, 영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또 신념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하는 이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에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은 나는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이어트는 맞지 않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 신념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이제 일반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반화가 잘못돼 버리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정말 망치는 거예요. 자기 능력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제 진짜 망치는 거죠. NLP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필터 중에 삭제된 걸 보완시키고 왜곡된 필터를 바로잡고 또 일반화된 걸 바로잡아주는 그런 게 또 NLP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필터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 타임, 스페이스, 매너, 에너지, 랭귀지도 있고 뭐 여기 뭐 메모, 스키어, 디시전, 결정, 메타 프로그램, 밸류 앤 빌리브, 뭐 가치와 신념, 에티튜드, 뭐 가치, 태도 이게 쭉 나오죠 영어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필터를 바꾸는데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다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정리한다면, 자, 이렇게 200만 필터에 해당하는 엄청난 정보가 마음의 필터 통해서 이렇게 삭제 왜곡 일반화되면서 우리 두뇌에는 불과 134비트 정도의 아주 미세한 정보만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이 VKOG라는 이
자, 이 오감의 언어를 어떤 식으로 양과 질과 순서에 있어서 내부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 이 생리 상태,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이 언어가 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표시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돈에 있을 때도 내부 표현하는 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메타 모델 밀트 모형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돈에 내부 표현한 걸 우리는 심층 구조의 언어라고 해요. 심층 구조의 언어다. 자, 이건 또 입으로 말하고 말, 뭐, 자, 음성, 뭐 신체에서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내용이는데 내용, 음성, 신체다. 내용이 7%고 음성이 뭐 38%, 신체가 55% 이건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표청 구조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 심층구조의 언어는 내부 표상에 해당되는 거고, 입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표층구조의 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심층구조의 언어를 입으로 표현을 할 때 100%를 다 표현하게 될까요? 표현하지 못하게 될까요? 다 못하겠죠? 이 중간에 또 뭐가 일어났냐면은 또 필터라는 게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죠. 여기 또 삭제, 왜곡, 일반화라는 언어의 필터 작업이 일어나. 그래서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심층구조 언어를 삭제를 시키고 왜곡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말을 잘못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타모형 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반. 나중에 공부합니다. 메타모형 위반.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질문 형태로 도전하는 게 있어. 도전.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메타모형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 이건 뒤에 이제 언어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약속 시간에 지각을 했어. 당신은 약속 시간에 늦었군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자, 이게 표현해서 당신 약속 시간에 늦었네. 나를 좋아하지 않네. 그럼 뭔가가 지금 뭐 왜곡됐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 어떻게 도전하냐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해놓고 지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늦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걸 메타모형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로 이제 잘못된 삭제 왜곡 일반화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선생님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하하하. 자, 이렇게 이제 언어도 이게 왜곡이 일어난다고 알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정말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변화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자, 변화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긍정적인 질문하면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되겠죠. NLP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우리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언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과정에 가면은 이제 언어의 기술을 공부를 해야 돼요. 뭐 SOM 학법이라든지 양자 언어라든지 뭐 밀트 모형, 메타 모형 이런 다양한 학법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지. 자,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자, 긍정과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탁월한 마음 상태가 되면 좋겠죠. 자, 탁월한 마음 상태는 탁월한 행동을 만들 수 있다. 탁월한 행동은 반복되면 탁월한 습관이 될 것이고, 이게 성격,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바로 NLP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그림을 가지고 쭉 한번 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